자, 저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자, 위험의 관리랑 육개수랑 투자 현금으로 묶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암기하라고 여러 번 좀 반복해 드릴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요거 따로 뗐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한번 잘 보세요. 육개수부터. 일단 육개수는 6가지 수식이에요. 6가지 수식. 6가지 수식. 자, 그런데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자,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 2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수식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뭡니까? 이런 걸 설명했는데, 여기는 계산은 빼고, 일단 말 문제로. 자,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미래가치 수식이에요. 그런데 미래가치 수식은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느냐,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시 2가지로 나누고, 현재가치는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만드느냐, 연금을 현재가치로 만드느냐, 이게 이렇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자, 첫 번째 요놈이에요. 육개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뭔지 모르지만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어요. 현재 5억 원인 주택. 여기에 있는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겁니까? 10년 후에 얼마가 될 겁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미래 가치를 만드는 수식은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게 있고, 연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느냐, 연금이냐만 찾아주면 되는데, 현재 5억 원이니까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게 활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연금의 형태로 매년 예금하는 정기적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일시불을 한 번 예금하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따박따박 정기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1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달성됩니다. 그러면 미래가치를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치 수식이 필요해요. 근데 앞에 연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3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가치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느냐, 연금을 현재 가치로 만드느냐, 요거 찾아줘야죠. 봤더니 3년 후 1억 원이라는 일시불이에요. 3년 후 1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만드는 수식,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가 있어요.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러면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오는군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구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하고, 어떤 걸 지금 현재 가치 해야 돼요? 연금을 현재 가치 하는 계수가 필요하겠군요. 이게 활용인 거죠. 그래서 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활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저당상수 감채 기금계수라는 응용된 수식을 우리는 암기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저당상수와 기금계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저당상수는 저당대출을 할 때 필요한 수식이에요. 저당대출. 저당대출을 할 때 무엇을 산정하고자 이 수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은행은요, 대출 금액을 결정하면 차입자가 매기
얼마씩 원금과 이자로 갖다 줄지를 계산해서 알려줘야 돼요. 즉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얼마씩을 내야 되는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에서 자 차입자가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수식이에요. 매기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암기 코드는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금 개수는 이 기금을 이해하죠. 감채자는 의미 없어요. 감채자는 의미 없고 이 기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직장인이 10년 후에 뭔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싶어요. 1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게 목표 금액이죠. 자신이 설정한 목표 금액. 그리고 목표 금액은 대부분 목돈이라 기금이라 그래요. 목표 금액을. 그러니까 10년 후에 기금을 뭔가 만들고자 한다. 이런 거 1억 원. 그러면 은행에 뭔가 핑핑 놓는 게 아니라 이 1억을 만들려면 은행에 따박따박 뭔가 적립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입니다. 자 다시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에서 은행이 차입자가 상환할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입니다. 자, 감채 기금 개수는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설정했다면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자, 저당 상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그러면 산식. 자,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기 원리금 상환액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는 기금을 설정했다면 매기 얼마씩 적립해야 될지 은행에 그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씁니다. 요거죠. 그래서 일단 활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기출 오른쪽에 짚어줘. 자,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했어요. 이 대출한 가구가 매기 얼마씩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당 대출에서 필요한 수식 저당 상수가 나와야죠.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해요. 1억.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게 목표 금액을 설정했죠. 이게 기금이에요. 그리고 이 1억이라는 기금을 만들려면 따박따박 은행에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금 개수가 필요한 거죠. 기금 개수가. 자, 이게 활용이에요. 활용. 자, 그런데 이제 육개수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잘 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수식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수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곱하기 1.1이 나오면 이걸 거꾸로 적용한 게 나누기 1.1이고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곱하기 1.1이라는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이 수식으로부터 모든 게 다 도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출 과정은 이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니까 제가 과감히 설명을 버렸고 뭐만 기억해 주면 됩니까? 그럼 보세요. 곱하기 1.1이라는 것과 나누기 1.1은 분명히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그래서 관계가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기 1.1,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나누기 1.1은 둘은 어떤 관계 있나요? 역수관계 있어요. 즉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게 이게 육개수의 관계 문제예요. 육개수의 관계. 근데 자주 틀리는 게 뭡니까? 바로 요놈이죠. 저당상수와 그 다음에 기금계수의 관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 항상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는 무슨 수식입니까? 그러면 응용된 수식이에요. 응용수식. 응용수식이에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된다 했어요? 동그라미 2개를 찾아야 된다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당상수와 기금계수는 모두 다 연금의 수식을 응용했어요. 연금의 수식을. 그래서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연금의 수식을 응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연금의 수식을 응용했니 볼게요.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매기 얼마씩 원리금을 상환합니까? 매기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죠. 따박따박 10년이나 20년에 걸쳐서 따박따박 연금의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 연금의 수식을 응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금계수는요. 기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뭔가 산정하는 건데 자 1억이라는 기금을 설정했다면 매기 따박따박 연금의 형식으로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연금의 수식을 응용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용했습니까? 역수로 응용했다는 거죠. 역수로. 자, 그런데 이 연금의 수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현재가치 수식도 있고 미래가치 수식도 있고. 그래서 암기 코드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역수로 응용했습니다. 그러면 찌자가 보이니까 저당상수군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역으로 응용했습니다. 그러면 찌읒이 없으니까 너는 기금계수군요. 그런데 시험은 요놈이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응용수식 중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를 저당상수라고 합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역으로 응용한 게 저당상수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암기하자 그랬어요. 그럼 보시자고. 자, 어떻게 찾느냐. 자, 육계수의 관계 중에 요놈이 보여야 돼요. 연금이 보이고 뭔가 역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응이 나오니까 항상 응용수식이에요. 응용수식. 그러면 응용수식이면 저당상수 아니면 기금계수인데 여기 안에 현재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찌읒자가 보이는구나. 저당상수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4번도 보세요. 연금의 수식이고요. 역수라고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역수. 그러니까 응용수식이에요. 응용수식. 그럼 응용수식은 저당상수와 기금계수인데 현재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찌읒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계수 이렇게 암기를 했다 이런 거예요. 기금계수. 자, 암기 코드는요. 찌읒이 보이면 저당상수예요. 근데 미음이 보이잖아요. 미음. 그럼 응용수식 중에 미음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금계수 있잖아요. 기금계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만 쭉 물어보다가 이제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면 응용이 2번, 3번이에요. 자, 3, 4월 달에는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암기 코드는 미리 해놓는 거니까 보자고요. 자, 매월 말 100만 원씩 10년간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까? 연금의 형태로 들어오고 그것에 뭘 찾고자 합니까? 현재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수식이 필요하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내면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관계를 이게 같이 묻고 싶으면 요걸 주는 게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렇게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한번 보자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 줄여서 자 역수가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냐? 저당상수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당상수 자리에다가 뭘 줄 수도 있냐?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라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료에 저당상수의 역수를 줄 수도 있고 저당상수 자료에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2번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뭐라고 주냐?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합니다. 왜?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니까. 이렇게 나오면 상금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다시 봐요. 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기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당상수가 필요하죠. 근데 저당상수 대신에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이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다른 표현은 저당상수의 역수. 저당상수의 다른 표현은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곱하기 1.1. 일시불의 미래가치 곱하기 1.1.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나누기 1.1이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것이죠. 곱하기 1.1 나누기 1.1. 자, 그럼 정리합니다.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느냐? 요놈을 정리해야 돼요. 자, 저당상수는 언제 써요? 저당대출과 관련해서 차입자가 매기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씁니다. 차입자가 매기상환할 원리금. 그리고 저당상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응용수식이에요. 연금의 수식을 역수로 응용했어요. 근데 어떤 걸 응용했나요? 저당은 찌읒자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역수로 응용했어요. 이렇게 암기 코드. 그리고 하나 더. 저당상수는 너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저당상수의 다른 표현은 뭔가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다른 표현은 뭔가요?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금계수는 내가 기금을 설정을 해요. 기금을 만들고 싶으면 매기 은행에 얼마씩 적립합니까? 기금을 만들기 위한 매기 적립액을 구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기금계수도 응용수식이니까 연금의 수식을 역수로 응용했는데 기금하고 미음자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수식을 역수로 응용했어요. 이렇게 암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게 두 달마다 이게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도 손에 지금 또 잡히지 않을 때가 됐어요. 강사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1, 2, 3, 4에 웬만하면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3, 4월 달에는 이거 많이 한 26번 현금 흐름 분석을 좀 빼요. 자, 그러나 암기 코드는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암기해 보자고. 자, 첫 번째. 항상 현금 흐름,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기록하는 단계죠.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요 가운데요. 가운데. 자,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자. 가능 총소득이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얼마를 법니까?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임대 가능 횟수. 즉 임대 가능 횟수가 다 꽉꽉 차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총소득이 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가능 총소득을 내가 실제 가져가는 총소득은 아니죠. 이건 가능할 뿐이고 내가 실제 가져가는 건 공실 빠지고 그 다음에 불량부채 받지 못하게 될 임대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야만 내가 실제 가져가는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죠. 유효총소득이 가능해서 공실,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총소득이 가능한 총소득과 실제 내가 유효하게 버는 총소득으로 나눠져 있지만 상식에서 이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 유효 총소득. 당연히 이 유효 총소득이 기본이죠. 그래서 투자를 자,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 사업으로 얼마를 벌었니? 그럼 유효 총소득을 대답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유효 총소득으로 벌 거 다 벌었으면 이제 지출 항목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영업경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영업소득세. 그래서 요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세트 메뉴로 암기돼야죠. 즉,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를 지출 항목 세 가지. 자,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경비를 빼면 순소득. 이놈이 항상 투자 분석의 기준. 그런데 순영업소득은 내가 실제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현금,
이게 지분 수익이죠. 현금이 될 수 없죠. 즉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 빼고 내가 가져가는 현금, 세전, 영업소득세까지 고려한 내가 가져가는 현금,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기준이고 현금 수지 계열이 다 지분 수익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 지출항목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게 딱 암기가 됐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마찬가지야. 기간말. 기간말은 일단 매도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거니까 매도를 통해서 얼마의 총소득을 벌었나요? 그럼 매도 가격이죠. 이게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보유기간에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기준이고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간말은 매도를 통해서 번 총소득이니까 매도 가격이 총소득이에요. 그런데 보유기간에는 항상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인데 기간말은 지출 항목이 영업이 아니라 매도경비, 그 다음에 은행의 부채 서비스에 아니라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갖다 줘야죠. 미상환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트 메뉴로 암기하라 그랬죠.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보자고요. 자,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일단 얼마를 벌었어요? 그럼 내가 실제 유효하게 요만큼을 벌었어요. 그럼 지출 항목 세 가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요걸 내줘야죠. 그 다음에 기간 말에는 매도 가격이 총소득이고 어떤 게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세트 메뉴로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기간 말에는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게 자유자주로 돼야죠.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또 영업경비,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지출 항목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암기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나머지는 대충 흐름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암기할 게 하나 더 있죠. 영업경비는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비용이 영업경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영업경비가 유지, 수선비,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잘 나오죠.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 그리고 또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예요. 재산세는. 그래서 시험에 취득세 영업경비 아니에요. 재산세만. 영업소득세 영업경비 아니에요. 재산세만.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 영업경비 아니에요. 재산세만. 이게 재산세만 경비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출제자가 경비를 쫙 리스트를 줘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경비를 이렇게 쫙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자, 시험이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보자. 공실, 영업경비의 영업경비 아니에요. 영업경비 아니에요. 영업경비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이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에 영업경비 아니고 영업소득세 이것도 영업경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실,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항목이니까 영업경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기죠. 공실,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건 별도의 항목이니까 절대 영업경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 관리인의 개인적 업무비는 관리인이 그냥 관리비에서 여름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그냥 하나 사 먹는 거예요. 이건 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죠. 개인적인 업무비니까. 개인적인 비용. 말이 개인적인 업무비라고 돼 있지. 그냥 개인적으로 돈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암기 코드가 순대가 이상합니다. 항상 순하고 대는 더해야 우리가 먹는 순대가 되죠. 이게 플러스 돼 있어요. 그리고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것이 씹히면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순대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죠. 순대가 이상합니다. 암기 코드 순대가 이상해요.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근데 대체충당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용어만 기억해 주라겠죠. 이 대체충당금은 시설물의 대체를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에요. 시설의 대체. 그래서 이자 비용, 감가, 상각비. 그러면 한번 요 기출까지 풀어보자고요. 자, 지출 항목의 중요성. 보유기간에는 세 가지 지출이 있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기간 말에는 영업경비가 아니라 매도경비.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미상한 저당 잔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보유기간은 현금수지라고 하죠. 현금수지. 그 다음에 기간 말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분복귀액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복귀액. 현금 수지가 나오면 보유기간. 그 다음에 기간 말이 나오면 지분복귀액. 이런 표현이 돼요. 자, 그럼 기출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 불량부채를 공제. 요새는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는 거고, 기타 소득은 더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더해서 산정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이렇게 가요.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가 뭔가요? 영업경비겠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의 차이가 뭔가요? 부채서비스.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점점 암기를 확실히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 임대차, 즉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 그런데 이런 걸 뭐가 있냐? 광고, 전기, 수도, 가스, 수선료, 요새 화재보험료 잘 나와요. 화재보험료. 그리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별도의 항목이죠. 또는 취득세나 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바이블과 같은 우리 기출지문이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수지인데,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죠. 근데 언제 부채 서비스액이 없나요? 그러면 그렇죠.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세전과 세후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영업소득세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이 면세에 해당하는 자라든지, 또는 더 중요한 거, 영업소득세는 영업소득이 있을 때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때만. 근데 이번 달에 적자야. 또는 영업소득이, 임대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적자거나 또는 소득이 없어서 적자거나 또는 면세자라면 세전현금 수지는 세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에요. 소득이 적자가 아니라면 소득세 내야죠. 그 다음에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에요. 면세가 아니죠. 면세가 아니니까 결국
세금 내야죠.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기 전이 세금을 낸 이후의 현금 흐름보다 크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요 앞 문장이 없으면요, 요 뒷 문장이 이의신청감이에요. 왜? 세전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는 세후보다 크지만 세전은 세후와 동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언제? 세금이 없으면. 근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적자가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세금 낸다는 거고 과세 대상이니까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전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번 9번이 아이고 이게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네요. 천인공난리를 제가 천인공난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재 차이.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의 차이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세금이고 됐나요?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 영업경비고. 이게 계산 문제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자, 출제자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자, 순영업소득이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말이야, 세전이 700만 원이야. 700이야. 그럼 영업경비가 얼마니? 아니,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니? 영업소득세가 얼마니?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게 세전이니까 요 자료로는 부채 서비스액이 300입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자,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습니다. 미상환 대출 잔액이 보이면 이거 기간말 현금 흐름이구나. 기간말 현금 흐름의 지출은 첫 번째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래서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과 총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자, 항상 총소득 계열이 크겠죠. 총소득 계열이. 그러니까 세전이 작겠죠. 자, 그 다음에 미상환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합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출 항목을 아느냐는 거예요. 자, 기간 말의 지출 항목은 첫 번째 매도 경비, 미상환 저당 잔금, 양도소득세인데 세전까지 구하려면 매도 경비와 미상환 저당 잔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간 말에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까? 세전. 지분 투자자의 목으로 돌아오는 금액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자,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좀 암기가 좀 잘 되셔야만 다음 주에 제가 할인법, 비할인법 요거 암기 시켜드릴 때 피부로 쏙쏙쏙 와닿는 거죠. 자, 이번 주에는 암기 코드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